이 16년이라는 숫자,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일 위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26년입니다. 코스피라는 시장이 지금 형태로 자리 잡은 이후로 삼성전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가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도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무슨 위기를 겪든 어떤 충격이 오든 코스피 시총일 위만큼은 삼성전자가 지켰어요. 그 기간이 26년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회사의 주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역전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전이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서는 역전이 왜 일어났는지, 그 다음 층에서는 젠슨 황희의 한국 회동이 실제로 어떤 AI 생태계 지도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1억 원 기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고 하나도 같이 드릴 겁니다. 이 역전이 진짜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차가운 시선, 그것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먼저 역전의 이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HBM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연산을 하는 GPU 옆에 바짝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밀어넣는 메모리예요. 일반 D램이 전국 고속도로라면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고속 전용 터널입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일반 D램으로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GPU가 원하는 속도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자마자 HBM이 필수가 됐고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AI 학습용 GPU를 만들면서 HBM을 넣어야 하는데 그 HBM을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향 HBM 공급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 추정치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50%를 훌쩍 넘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 한 장 한 장 안에 SK 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도 HBM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아직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온 회사가 HBM 품질 인증에서 막혀 있다는 게.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시장은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영업이익률로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AI 특수를 타고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이 차이를 주가로 반영했고 결국 시가총액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역전의 진짜 의미는 SK 하이닉스가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AI 시대가 반도체 산업의 권력 구조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범용 메모리를 많이 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능력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특수 메모리를 누가 먼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느냐로 경쟁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어요. 삼성전자는 이 전환에서 뒤처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공정 문제가 아니라 기술 전략의 방향 설정에서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술에 먼저 투자하고 어느 고객에 먼저 집중하고 어떤 품질 기준을 세우느냐. 그 전략의 차이가 몇 년을 두고 쌓였고 그 결과가 26년 만에 시총 역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쯤에서 잠깐 보조지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현재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약 9배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업종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밸류에이션 상단이 1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미 이론적 목표 상단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젠슨 황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치맥 회동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였어요. 치킨에 맥주 편안한 자리였는데 그때 시장은 이걸 보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 아니냐고 봤어요. 삼성전자 HBM 인증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와 젠슨 황이 뭔가 합의한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삼겹살의 소주였는데 멤버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 삼성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냥 회식 뉴스예요. 어느 재벌 회장들이 밥 먹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 멤버 구성을 AI 생태계라는 렌즈로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SK는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HBM 공급처입니다. 엔비디아 GPU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SK텔레콤도 있고 SK스퀘어 안에 AI 관련 투자들도 있어요. LG는요? LG는 로봇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계열이 있고 피지컬 AI 시대에 로봇 하드웨어 쪽에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가전제품에 AI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한국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장 깊이 개발하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자체 LLM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도 있고 로봇 소프트웨어 통합적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작년에 하드웨어 대형 제조사를 만났다면 올해는 AI 공급망 전체를 그린 겁니다. 메모리, 피지컬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택, 이 세 층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이 AI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그 청사진이 이 회동 멤버 구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빼면 안 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작년 치맥 멤버였지만 현대차 그룹 안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은 현대차 본체보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결되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담당해요. 현대모비스는 부품 계열사인데 로봇과 자동차 모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합니다. 자율주행 센서, 전동화 부품, 이 계열사들이 피지컬 AI 시대의 하드웨어 기반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소프트웨어 AI가 데이터 안에서 사는 AI라면 피지컬 AI는 실제 물리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AI예요. 로봇이 대표적이고 자율주행 차량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젠슨 황이 이 피지컬 AI를 AI의 다음 물결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 가정용 로봇, 이 시장이 열리면 GPU만큼이나 로봇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한다는 게 그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건 바로 이 물결에 올라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전략의 소프트웨어 두뇌가 현대오토에 보이고 하드웨어 뼈대가 현대모비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세요. 젠슨 황의 두 번의 회동, 작년과 올해를 겹쳐보면 하나의 지도가 나옵니다. 반도체 메모리, 피지컬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스택.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같이 만들려는 AI 생태계의 전체 구조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지상파 뉴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회동 뉴스는 다뤘지만 이 구도 자체를 전략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드물었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각각의 뉴스는 있는데 그 뉴스들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억 원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원칙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한 종목 몰빵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요. 어떤 확실한 종목 하나를 고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한 종목 3개를 고를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건 분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3에서 10종목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매직 넘버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배 구간에서 절반을 파는 전략. 이게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전략이에요. 수익이 배가 되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팔기 싫어집니다. 근데 절반을 팔면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절반으로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요. 원금을 이미 회수했으니까요. 원금 회수 이후의 수익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셀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성입니다. 첫 번째 4분위. 25%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이 국면에서 빠질 수 없어요. AI 시대, HBM 특수, 엔비디아향 공급 지위, 영업이익률 개선, 여기에 ADR 상장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ADR 상장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 접근성이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외 자금이 직접 SK 하이닉스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4분위 25%는 피지컬 AI 로봇 쪽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또는 현대 모비스, 이 두 종목이 피지컬 AI 테마에서 현대차 그룹 안에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가져갈지는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보면 현대 오토에버, 하드웨어 부품 공급망으로 접근하면 현대 모비스가 더 직접적인 노출이에요. 세 번째 4분위 25%는 KBT 뷰티테크입니다. 여기서 APR과 달바글로벌을 주목해야 해요. APR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 업체 시총 1위예요.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AGR이라는 홈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피부과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리프팅 시술을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기인데 가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예요. 피부과 한 번 가면 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집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아마존에서 지금 홈뷰티 디바이스 카테고리 1위입니다. 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K-뷰티라고 하면 화장품만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 K-뷰티의 선두주자는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쓰는 디바이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화된 K-뷰티 2세대의 특징입니다. K-뷰티 브랜드 파워가 홈뷰티 디바이스 하드웨어 신뢰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 됐는데 K-뷰티라는 신뢰가 하드웨어 카테고리까지 넘어온 겁니다. 네 번째 4분위 25%는 제약바이오 또는 우주항공 쪽입니다. 이 섹터는 좀 더 개인의 리스크 성향과 공부 수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특정 종목을 딱 찍기보다는 이 4분위에 어떤 섹터를 배치할지 방향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개별 임상 이슈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공부 없이 접근하기 어렵고 우주항공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반도체와 상관성이 낮은 섹터를 하나 담는 건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들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드려야 합니다. PER 9배, 이론 상단 10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밸류에이션 상단에 바짝 붙어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오르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익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 주식에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해야 해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해야 주가가 오르는 구간인데 이미 높은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걸 넘어야 하는 거거든요. ADR 상장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ADR이 상장되면 외국 투자자가 미국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ADR을 통해 해외에서 주식을 사면 국내 주식 수급에는 중립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실제 ADR 상장 이후에는 기대 소멸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 한 번이 아닙니다. 호재 뉴스 발표 때 오르고 실제 실행 때 빠지는 경우를 우리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봐왔어요. 젠슨 황해, 삼겹살 회동 힌트, 이것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뉴스보다 빨리 움직이거든요.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사는 건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으로 시장의 감정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나쁜 주식이라서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무조건 사야 할 것 같고 그 심리 상태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겁니다. 좋은 회사인데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으면 그건 지금 시점에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설계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시총 역전을 두고 삼성전자가 망한다거나 SK 하이닉스가 영원히 앞설 거라고 보는 시각은 틀렸어요. 이건 AI 전환이라는 설계된 물결이 만들어낸 구조적 순위 재편이에요. 중요한 건 그 물결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언제 다음 파도로 넘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항상 이건 무조건 된다고 확신했을 때 납니다. 역전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전을 확인하고 나서 사는 건 이미 한 박자 늦은 거예요.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HTS 화면에서 SK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순간 어느 트레이딩 룸의 펀드 매니저가 그 수치를 보고 잠깐 멈췄을 거예요. 26년이라는 역사가 바뀌는 숫자였으니까요. 마우스에 손을 얹었다가 멈추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펀드 매니저가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그 수치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시점이 어디로 갈지를 다시 계산했겠죠. 역전이 일어난 그 순간에 냉정해지는 것, 그게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AI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주들이 한동안 소외돼 있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로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손실이 아직도 회복 안 됐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2차 전지가 반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쏠림이 완화돼야 해요. 지금 자금이 반도체와 AI 쪽으로 너무 몰려 있습니다. 이 쏠림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로 돈이 분산됩니다. 자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둘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많아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정책 환경이 되면 이 주식들에게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책이 시장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셋째가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공매도 쇼트커버 폭발이에요. 2차 전지 주식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막으려고 주식을 되사야 해요. 이게 쇼트커버인데 이 매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 반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2차 전지 주식들에서 이 시나리오가 작동할 조건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2차 전지가 이렇게 오래 소외되는 게 이상하다는 그 감각,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시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주류 언론이 2차 전지 소외를 그냥 당연한 흐름으로 보도하는 것도 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소외된 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거든요. 수급은 바뀝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추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정책 타이밍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조건들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는 게 맞아요. 정책은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정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전은 일어났습니다. 26년 만에 숫자로 확인이 됐어요. HTS 화면 속 그 숫자가 바뀌는 순간 단순히 두 회사 주가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바뀌었습니다. AI 시대라는 새 질서가 반도체 산업의 왕좌를 바꾸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리고 이 역전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 구조 안에서 무엇이 다음 물결을 탈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어요. AI 시대는 지금 반도체 메모리층, 피지컬 AI 로봇층, 소프트웨어 AI층, 이 세 층을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세 층을 각각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포지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몰빵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상단에 붙어 있는 주식 ADR 효과가 선반영됐을 가능성, 젠슨 황인트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위험성, 이 세 가지 경고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역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전이 또 일어날 것인지 그 다음 국면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부터 봐야 해요. 투자는 좋은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가격에 반영됐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다음 국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분석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